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결혼을 위한 상견례와 6살 미만 영유아 동반은 예외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결정으로 방역당국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을 중심으로 다음 주까지 접종 동의서를 받을 계획인데 대상자는 37만 명 정도입니다.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국민 1,200만 명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접종 속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접종 후 사망 사고를 이유로 이탈리아와 덴마크 등 유럽 9개 나라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사망 원인이 백신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고 프랑스와 스페인 등은 접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회 접종 방식인 얀센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얀센 백신의 효능은 67% 수준이고 부작용도 크지 않아 효과와 안전성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가 418명에 이르고 이 중 300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확산 위험이 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목욕장업에 대해 수도권 지역은 22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2주간 일제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영업을 허용하고 결혼을 위한 상견례와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은 최대 8인까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영업시간 보장과 고객 인원 제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대형 유통시설은 아무 제한 없이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소상공인에게 무조건적 희생이 강요된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무이자 정책자금을 확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올 상반기까지 1,200만 명의 국민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음 달부터 접종 속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에 2주 동안 지금까지 전 국민의 1%를 넘는 54만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층 사용을 결정했고 접종 간격도 8주에서 10주로 연장했다면서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보완된 접종 계획을 다음 주 초에 보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안전한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령층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의료진은 세심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발생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잠정적인 사용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사망으로 이어진 혈전 생성이 해당 백신 접종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접종 중단을 결정하는 국가가 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덴마크와 노르웨이,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에는 오스트리아 당국이 49세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심각한 응고장애로 숨졌다며 인과관계의 증거는 없지만 해당 제조 단위의 백신은 더 이상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당국은 이날 오스트리아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제조 단위의 백신을 맞은 60세 여성이 혈전 형성 뒤 사망했다면서 2주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ørst og fremmest vigtigt, at når der er nogle risici forbundet med en vaccine,
at så skal de afdækkes, og de skal undersøges ordentligt. Og derfor synes jeg, det lyder som en rigtig beslutning, at vi indtil videre sætter vaccinationer med AstraZeneca i bero, indtil at der er. 하지만 유럽의약품청은 혈전 보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해당 백신 접종이 원인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노르웨이를 방문한 영국 외무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확신하지만 노르웨이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You have to follow the process in each country on safety and we obviously respect the Norwegian approach. 한편 프랑스와 스웨덴, 스페인 당국은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중단해야 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계속 접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일부 국가에서 접종 뒤 혈전이 생겼다는 부작용 보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이런 이상 반응 신고가 국내에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2일 0시 기준 54만 명 넘는 국내 백신 접종자 가운데 혈액이 굳어 혈관이 막히는 혈전 색전증 같은 이상 반응 신고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럽 일부 국가에서 사용이 중단된 특정 제조 번호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백신 자체를 중단한 나라도 있지만 해당 도트를 중단시킨 곳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구분해서 보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부작용 신고로 혈전 생성에 대한 부작용 신고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접종된 코로나19 백신이 1억 회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지 시각 11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자국에서 접종을 마친 백신 3종의 총량이 총 9,820만여 회분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2차례, 존슨앤존슨 백신은 1차례 접종해야 하며 미국에서 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3,386만여 명입니다. 유럽연합이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의 얀센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유럽이 4번째로 승인한 이 백신은 기존 백신들과 달리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유럽의약품청의 권고에 따라 우리는 방금 얀센 백신의 EU 내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4번째 코로나 백신을 갖게 됐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앞서 이날 얀센 백신에 대해 18살 이상의 조건부 판매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산하 자문위원회는 평가회의를 갖고 이 백신이 효과와 안전성, 품질 면에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임상시험 결과 이 백신은 67%의 효능이 있으며 부작용은 약하거나 중간 수준으로 백신 접종 며칠 뒤 사라지며 가장 흔한 증상은 백신 주입 부위의 통증과 두통, 피로감, 메스꺼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존슨앤드존슨의 얀센 백신 4억 회 접종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know it's urgent for all the countries, but for us it's very critical that we deliver high quality, validated vaccines according to the highest standards so that we can guarantee safety, efficacy. 얀센 백신은 지금까지 유럽에서 승인된 다른 백신들과 달리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지난달 말 미국에 이어 이달 초 캐나다도 얀센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화이자의 올해 코로나19 백신 생산량이 애초 전망보다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엘버트 브룰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WHO의 코로나19 대유행 선언 1년을 맞아 로이터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브룰라 CEO는 애초 올해 백신 생산량 목표가 20억 회분이었지만 지금은 23억에서 24억 회분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4분기까지 연간 30억 회 분량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뒤 내년부터 실제 생산으로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얀센도 경쟁사인 머크의 생산 지원으로 연말까지 10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하고
내년에는 최대 30억 회분까지 생산 물량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감염 예방과 중증 악화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바백스는 현지 시간 11일 영국에서 진행된 3상 임상시험에서 변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96.4%,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도 86%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에는 예방 효과가 55.4%로 떨어졌다는 이상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바백스는 특히 기존이나 변이 바이러스 모두 감염자의 상태가 중증 또는 사망으로까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100%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바백스는 여러 국가의 사용 승인을 요청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중국이 올해 도쿄올림픽과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현지 시간 1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회에서 중국 올림픽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면서 우리는 연대라는 진정한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 이 제안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OC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자들을 위해 추가적인 백신 물량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백신 공급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참가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을 강요하거나 의무화하지 않지만 1차적으로 자국에서 백신을 맞고 일본으로 출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발 등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국내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완화하기에는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하지만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418명이어서 2.5단계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오히려 강화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설 연휴 이후 경향성을 보면 3,400명대에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등락을 반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의 경향성, 그러니까 나흘 경향성을 보면 연 나흘 동안 400명대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다소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어섰거든요. 2.5단계 수준에 해당되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경향성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 완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리두기 단계나 방역조치만으로는 신규 확진자 규모를 완화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오늘 발표된 앞으로 2주간의 방역조치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는 2주간 연장이 되었으나 일부 방역조치들이 더 완화가 됐거든요. 네. 방역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현재의 전파 경향성에 역행하는 방역 조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이번 주말을 넘어서 다음 주가 되고 그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면 지금보다 확진자 규모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알려졌던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 변이 외에 미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새롭게 확인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새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나 또 다른 특성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 중이라고요. 네,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알려져 있는 영국발, 남아공발,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이외에도 최근에 발견되고 있는 게 미국의 캘리포니아발 그리고 뉴욕발 등의 신규 변이 바이러스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아직은 확인된 지 얼마 안 된 발생 초기인 만큼 감염성이나 병원성 관련된 부분은 분석 중이고요.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병원성은 차치하고 전파력은 기존에 있었던 영국발이나 남아공발 바이러스처럼 전파력이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면 백신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존의 영국발, 남아공발,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이전에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들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방금 전 말씀드렸던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러한 바이러스들의 변이는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할 거다. 예. 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이 백신 자체를 장벽으로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변이 바이러스들이 출현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네. 특히나 백신 접종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들은 백신의 효능을 감소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들보다는 훨씬 더 높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변이 바이러스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럽 국가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잠정적으로 사용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배경이 뭔가요? 최근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덴마크 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백신 접종 후에 혈전 현상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백신 접종과 혈전 형성에 의한 사망 사례와의 인과관계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결론은 아직 안 났는데 일단 결론이 나기 전까지 그 결론이 실제로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까지 진행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2주 정도는 접종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특히 일부 국가 그러니까 국가별로 보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같은 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탈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라트 번호, 그러니까 제조 단위에서만 발생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해당 국가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지만 향후에 다시 재개할 건지의 여부가 결정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한 나라가 이렇게 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 백신 접종 계획에도 차질을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인과성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작년에 독감 백신 문제가 발생했을 때랑 비추어 보면 일단 이러한 사례가 해외에서 다수 보고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인과관계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명확히 알 수는 있는데 만일 인과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그러면 상당한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한 50만 명 정도 이상이 지금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네. 아직은 이런 유럽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혈전 현상에 의한 어떤 사망 사례나 어떤 부작용 같은 거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국내에 2분기에 도입될 예정인 노바백스 백신이 최종 임상시험에서 96.4%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영국 변이에 대한 효과도 8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구체적인 데이터가 공개된 건 아니고 자체 보고,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발표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네. 일단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능이 기존에 있는 파이저나 모더나보다 능가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86% 정도의 높은 예방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남아공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다소 떨어지는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상태의 결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향후에 발표될 구체적인 데이터를 봐야지만 명확히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노바백스 백신이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백신 플랫폼 그리고 일부 상용화까지 되고 있는 백신 플랫폼인 제조합 단백질 백신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 플랫폼은 잘 알려져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일단 효능은 차치하고 안전성 부분은 기존에 지금 알려져 있는 다른 백신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EU 집행위원회가 얀센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방 효과 67% 그리고 부작용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분기에 들어올 예정이고 다른 백신과 다르게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백신이라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얀센 백신은 가장 유사한 형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이 백신 전달체를 사용하고 동일하게 아데노바이러스, 물론 유형은 다릅니다만 아데노바이러스를 백신의 전달체로 사용해서 하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측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유사한 수준의 효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백신들이 2회 접종을 해야 되는 반면에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만이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다만 임상 결과를 보면 항체 형성의 최고 기대치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두 달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백신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백신 접종에 의한 항체 형성의 최고치까지 걸리는 시간은 유사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1회 접종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절차는 빠르고 간소화가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한 가지 단점은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든 얀센 백신이든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를 사용하는 플랫폼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 전달체의 어떤 플랫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추가 접종에 대한 효능이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새롭게 도입될 백신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2분기에 새롭게 도입될 백신의 임상 결과가 좋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쿠팡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압도적인 몸집을 갖췄습니다.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유통업체들은 합종 연횡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입성한 쿠팡의 시가총액은 886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이 넘습니다. 국내 상장사인 삼성전자 시가총액에 이어 두 번째로 SK하이닉스를 조금 웃도는 규모입니다. 이마트와 롯데쇼핑, BGF 리테일, GS 리테일, 현대백화점 등 다른 유통기업을 더해도 쿠팡에는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쿠팡은 이번에 끌어모은 투자금 5조 원으로 과감한 사업 확장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저희가 5만 명을 추가로 고용할 거고 전국 물류망도 최적화하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국내 유통업계는 물류부터 배송까지 혁신에 성공한 쿠팡에 대항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CJ 대한통운, 이마트와 지분을 교환하는 강한 결속력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는 데 속도를 내고, 11번가는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제휴를 맺고 점유율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물로 나온 이베이 코리아가 어디에 팔리느냐도 유통지도를 재편할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이베이 코리아, 그러니까 G마켓과 옥션인데 이게 또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여서 이게 또 거래 규모로 보면은 거의 20조 원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좀 부족함을 느꼈던 업체들은 뭐 지금 IM 받아간 업체들로 뭐 카카오나 뭐 신세그룹, 롯데그룹 다 받아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베이 인수 통해서 한 번에 이제 규모를 더 키워볼까 막 이런 고민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쿠팡은 이번에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화려한 성공을 거뒀지만 반복되는 배달 노동자 사망 등 근로환경 개선도 눈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쿠팡이 미국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가운데 경쟁업체인 마켓컬리도 연내 증시 상장 추진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에 따르면 김슬아 대표는 최근 팀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내 상장 추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미국 증시로 한정하지는 않았다면서 한국과 미국 시장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와 관련해서 김 대표가 인터뷰에서 연내 상장을 위한 계획을 금융인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올해 중 미 뉴욕 증시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켓컬리 내부 자료를 인용해서 마켓컬리 이용자의 재이용률이 60%로 업계 평균치인 29%보다 훨씬 높다고 전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2곳을 짓는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2025년까지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2곳 이상의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지어 5조 원가량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LG 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은 한국과 중국에만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따른 전기차 전환 가속화에 맞춰 친환경 산업에 선제적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랜드 사업부 인수와 관련해 미국 당국의 모든 규제 심사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투자심의에서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투자 승인을 끝으로 인텔랜드 사업부 인수와 관련한 미국 규제 심사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90억 달러, 10조 3천억 원 가량의 미국 인텔랜드 사업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반독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말까지 주요국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인텔 측에 1차로 70억 달러를 지불하고 사업을 이전받게 됩니다. 지난해 수돗물 유충 사태는 깨끗한 물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걱정 없이 마실 수 있게 노후 수도관을 거치지 않고 정수한 물을 바로 가정으로 보내는 방법이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온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가정이 우리나라는 7%에 불과합니다. 물 선진국과 비교해 수돗물 수질이 뒤지지 않는데 이유가 뭘까? 물탱크나 수도관이 깨끗하게 이렇게 뭐랄까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몸이 더운 거죠. 찝찝하기도 하고 물 맛도 별로 그닥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실제로 오래된 수도관이나 물탱크 문제로 음용을 꺼린다는 사람이 10명 중 4명이었습니다. 수돗물 수질보다 공급 과정의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그래서 멀리 있던 정수시설을 소비자 옆으로 옮기는 분산형 물공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정수시설에서 식수 전용 수돗물을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세종시에서 정밀 여과 장치로 한 번 더 거른 수돗물을 바로 마실 수 있게 이른바 스마트 음수대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나 철도 역사, 버스 정류장 등에 물을 마시며 쉬는 약수터 같은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향후엔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에 정수탑을 세워 식수 전용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수처리 시설을 소비자 가까이 설치하는 새로운 물 공급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수돗물 신뢰도와 직접 업용률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수자원공사는 누구나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물 복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 분산형 공급 시스템 시범 사업을 추진해 효과를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중국이 최근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광물업체가 우리나라의 충청북도에서 희토류를 생산하기로 했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호주의 희토류 생산업체 ASM이 지난 8일 충청북도 그리고 청주시와 희토류 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또 공장이 완공될 경우 초기에는 고순도의 티타늄 분말과 네오디뮴 철분 붕소 분말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이번 양해각서에는 호주의 ASM이 가공 처리된 금속을 필요로 하는 LG화학과 삼성 SDI 등 한국 기업 인근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특히 호주 기업과 한국 지자체의 이번 양해각서가 중국의 수출 통제 움직임에 맞서 서방 국가들이 희토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넥스에 이어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인 비보존제약도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기점검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의 위수탁의약품 제조소 30곳에 대해 긴급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보존제약은 내부 업무 확인 과정에서 자사 제품인 제이옥틴정 제조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식약처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정기점검이 특별점검으로 전환됐으며
그 결과 추가로 3개 제품과 수탁 제조한 5개 제품에 대해서도 허가 사항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9개 제품에 대해 잠정 제조와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리고 hil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것을 확인하고 바이넥스 제품 6개 품목과 수탁 생산한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5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이번 주부터 사이언스데이에서 새롭게 선보인 코너였죠. 이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불멍에 담긴 과학을 알아봤습니다. 네. 이 최근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난 만큼 이 불멍에 대해서도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자, 불멍하면 사실 그 불을 보면서 기분이 좀 좋아진다. 뭐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가장 큰 요소는 이 불을 피웠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이 타닥타닥하면서 장작 타는 소리가 이 백색 소음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예. 이 백색 소음은 한 가지 주파수의 소리만 나는 순음과는 달리 여러 소리의 주파수가 합쳐져서 나는 소리인데요. 이 주파수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백색 소음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의 소리에 가까운 백색 소음을 듣게 되면 이 자연스럽게 마음이 진정되고 또 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 실제로 이 불멍을 즐기다 보면 혈압이 떨어지고 긴장감이 풀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 관심을 좀 갖고 영상 말고 실제로 집에서 불을 피워볼 수 있는 그런 키트도 파는 걸 알아냈거든요. 한번 구매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뭐 날씨가 풀리면서 이 반갑지 않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대기가 정체되고 또 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갑자기 빠르게 치솟았는데요. 예. 이 수도권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 평소보다 3-4배 정도 높게 나타나면서 올봄 들어서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예. 이 비상 저감 조치는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 발령되는데 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할 수가 없고요. 예. 또 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또 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곳에서는 이 초중고등학교와 이 유치원의 야외 수업을 중단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 외출도 자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비상 저감 조치가 뭐 일시적으로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번 주말까지 계속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바깥 활동을 좀 자제를 하시고 외출을 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야외 활동량이 많아지는데 이번 주말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하니까 참고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이죠? 네, 코로나19 사태가 이 장기화하면서 밤 10시 이후에는 우리가 이 주점과 음식점을 이용할 수가 없죠. 네. 특히 수도권에는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가 되면서 이런 조치가 또 2주 더 연장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 올해 1월 이후에 주점과 음식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조사를 해봤더니 집단 감염이 13건 정도 발생을 했고요. 관련 확진자가 286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 수치만 보면 국내 발생 확진자의 전체의 한 1% 미만인 수준으로 그리 높지는 않은 수준인데요. 네. 문제는 이 위험성이 비교적 크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일단은 마스크를 자주 벗게 되고요. 또 이 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비말이 튈 가능성이 아무래도 커지는 거죠. 특히 역학조사 결과 이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방역수칙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확인이 됐었는데 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오랫동안 실내에 머문다거나 또 이 테이블을 이동하면서 술을 마시는 등의 이 집단 감염 우려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지금의 방역 수준도 국민의 피로감 또 고통을 감안해서 그 불가피하게 정한 최소한의 수칙인 거잖아요. 자, 이 정도는 꼭 잘 지켜야겠습니다. 자, 코로나19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보통 이 중국 우한의 이 박쥐를 통해서 퍼졌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중국과 영국 과학자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새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지난 2018년에 중국에서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주 빠르게 퍼졌는데요. 당시에 이 중국의 돼지 수가 40%에서 60%까지 떨어지면서 돼지고기 양이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사람들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돼지 대신에 다른 야생동물들이 더 식탁에 많이 오를수록 바이러스에 접촉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 물론 뭐 이런 주장이 아직은 가설에 불과한데요. 네. 아직 동료 평가도 받지 않은 논문의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구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뭐 그동안 코로나19 발병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원인설도 아직 가설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좀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주목을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에 영국에서 발견된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벌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100여 개 나라에서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파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치명률도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요. 감염이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 연구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영국 변이에 감염된 환자와 또 다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망한 그런 환자 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기간 동안 이 영국 변이에 감염된 환자가 61% 정도 더 많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진단 후에 28일 안에 숨질 확률도 32%에서 최대 104%까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영국발 변이의 치명률이 더 높다는 의견은 사실 이전 연구에서도 많이 나온 결과이고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이번 연구에서는 이 치명률의 수치가 아주 크게 올라간 건데요. 연구팀은 이 영국 변이의 빠른 확산 능력과 이 치명률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영국 변이가 치명률까지 높다는 건 사실 설마 했던 거잖아요. 네, 이번에 수치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더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소행성 아포피스가 지난 6일 지구 가까이 접근했다가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자체 운영 중인 전자광학감시 시스템으로 촬영한 결과 아포피스가 지난 6일 오전 10시 15분 지구로부터 1680만 킬로미터 지점까지 접근했다가 초당 4.58km 속도로 지구 주변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아포피스는 2029년 4월 14일 오전 또 한 번 지구와 매우 근접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망막 손상이 뇌졸중과 치매의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은 성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망막 미세혈관에 손상을 입을 경우 뇌졸중 위험은 2배, 기억력은 약 70% 저하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망막 손상이 뇌혈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망막 신경이 손상됐다면 뇌 건강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립수목원이 독초 피해를 막기 위한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서에는 국립수목원이 2년 동안 연구해온 독성식물 87종에 대한 정보와 사진, 중독 증상 등이 함께 수록됐습니다. 책자는 국립수목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국 주요 도서관 270여 곳과 관계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 분야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과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바이오 혁신형 제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식약처는 연구개발 초기부터 허가와 심사에 요구되는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두 부처는 또 인공지능과 3D 바이오 프린팅 등 첨단 기술 융합형 의료기기에 관한 공동 연구개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업체 프롬바이오가 국내산 신원료 발굴을 위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대농시드와 업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롬바이오는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원료를 공급받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연구개발을 진행해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을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프롬바이오는 전라남도산 원료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앞서 프롬바이오는 보스웰리아 추출물, 메스틱검 등 여러 차례 개별 인정형 원료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 괜히 말을 더듬거리거나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네, 실제로 거짓말을 하면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이들의 동심을 지키기 위해 산타가 있다는 선의의 거짓말부터 상사의 아재 개그에도 빵 터진 척을 하는 생존을 위한 거짓말까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만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소한 거짓말부터 거대한 속임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거짓말을 평균적으로 8분에 1번씩 하고 하루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거짓말을 하고 특히 위기의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거짓말을 할까요? 어린이의 거짓말과 관련한 실험은 대개 유혹 견디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카드 뒷면의 내용을 맞추면 상을 주기로 하고 연구자가 밖으로 나갑니다. 어린이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갈등하고 잠시 뒤 어린이가 답을 할 때 카드 뒷면을 몰래 받는지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보통 3세 정도의 어린이 상당수는 자신이 규칙을 위반했다고 고백하지만 4에서 5세 이후에는 대부분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이는 기본적인 인지 기능이 발달하면 충분히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교한 거짓말을 구분하거나 거짓말을 해야 할지 말지는 결정하지 못하는데요. 뇌에서 고등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 피질이 아직 덜 발달했기 때문이죠. 나이를 먹으면서 이 전두 피질이 성숙함에 따라 점점 더 다양하고 정교한 거짓말을 만들어내 상황에 알맞게 사용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동화 속에 나오는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진다면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실제로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지지는 않아도 이 거짓말을 하면 이 코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뇌에서 카테콜아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다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이 카테콜아민은 혈압이 상승하면서 코 속의 조직을 팽창시킵니다. 그러면 코끝 조직이 간지러워 코를 만지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피노키오 효과라고 부릅니다. 거짓말을 하면 코를 만지는 것 외에도 눈을 자주 깜빡거리거나 아니면 위를 응시하며 오른쪽을 본다든가 하는 몇 가지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디랭귀지만으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1885년 이탈리아의 생리학자 롬 브루노가 맥박 변화를 읽는 방법으로 범인 검거에 성공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거짓말 탐지기는 1920년 캘리포니아 경찰이 처음으로 범죄 수사에 활용하면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상용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95%에서 9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100%는 아니지만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가 공소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말 탐지기는 어떤 원리로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걸까요? 거짓말 탐지기에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것이 폴리프라피 방식입니다. 사람의 몸에 센서를 부착하고 생체 리듬에 따라 그 사실에 대한 진위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센서는 손가락의 3개, 복부와 가슴, 그리고 왼팔 등 6곳에 부착해 호흡과 피부의 전기 반응, 심혈관 반응 등을 동시에 측정합니다.
이를 그래프의 파형으로 표시하면 거짓말을 할 때 그래프 파형이 평상시보다 변동이 심해지겠죠. 그럼 사전에 조사 그리고 기록한 생리 반응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진술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거짓말을 탐지할 수 있는 기계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코끝의 온도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점을 이용한 열 화상 카메라, 거짓말을 하면 동공이 커지는 것을 이용한 동공 측정 장비, 또 미세한 떨림을 영상으로 감지해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바이브라 이미지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 바이브라 이미지는 부착하는 장비 없이 얼굴만 찍기 때문에 그만큼 오류의 가능성이 적은데요. 귀 안쪽에 있는 전정기관이 거짓말 같은 심리 변화에 미세하게 떨리는 특성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전정기관의 반응에 따라 뇌의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이를 특수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정서적 반응에 의존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나 예민하거나 이성적으로 냉철한 사람들 또는 정신 이상자에게서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거나 실제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피의자가 자백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최근에는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는다는 속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뇌 측두엽 안쪽에는 부끄러움이나 공포감 등을 느낄 때 반응하는 편도체가 있는데요. 하지만 거짓말을 거듭할수록 이 편도체의 신호가 점점 약해집니다. 즉, 거짓말을 막는 제동장치가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죠. 거짓말은 그 자체가 나쁠 뿐 아니라 영혼을 악으로 오염시킨다는 플라톤의 말처럼 습관적인 거짓말은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해야겠죠?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4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재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